희생자의 목소리와 그들의 숨겨진 진실. 밖으로 나가면 일반인처럼 웃고 떠드는데 집 현관 문턱만 넘어서면 입을 싹 닫고 거실에 널브러져 리모컨만 돌렸다. 27살 동안 뭐 했겠냐 싶겠지만 그냥 남들처럼 사는 대로 생각했고 사는 대로 살아갔다. 꿈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 돌이켜보면 이때까지 내 속내를 터놓은 적이 있었을까 싶다. 친한 친구도 형 동생 같은 사람도 없다. 사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던 탓에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류는 물론 그 나이대에 맞는 유의도 없었다. 끼리끼리 논다고들 하지. 나는 편부모 밑에서 자랐기에 의심, 두려움, 불안 같은 공통된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만 어울리길 원했고 결국 남은 건 지독한 외로움 뿐이었다. 아버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등 처먹고 떼어 먹히는 부류들의 특징은 뻔하다. 귀가 얇고 정 많고 의심 없는 사람들. 90년대 초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 곳곳에 붉은 딱지가 붙어 있던 이유는 아마 그런 성격을 타고난 아버지의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다. 대체 나를 낳아준 분께서 왜 집을 나갔고 언제부터 나갔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집안 구석구석 남은 작은 종이들로 결론이 났다. 과거를 매일 마주할 때마다 궁금증은 쉽게도 해결되었다. 그래서 굳이 물어볼 필요도 궁금해할 필요도 없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을 보냈겠구나 싶겠지만 그래도 살만은 했다. 반쪽짜리 부모지만 그래도 내겐 부모라는 언덕이 있었다. 사춘기 무렵 그 이전 기억들을 되돌려보다가 문득 너무 유치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던 부분들이 나이를 먹으며 뒤늦게 성장해왔음을 깨달았다. 비빌 언덕은 내 나이에 맞게 고개를 숙여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비빌 것. 좌우간 나도 남들처럼 비빌 언덕은 있었다. 그런데 그 언덕이 무너졌다. 야간에 상하차 알바를 하는데 전화가 끊이질 않아서 받아놓고 숨이 턱 막혔다. 겁이 났다. 분명 당장 뛰쳐나가야 되는데도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무서웠다.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급하게 일하던 형에게 문자를 남기고 그 길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다. 무성영화의 한 장면처럼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이 들 무렵 자동문이 열렸다.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사람들의 괴성소리에 현실로 되돌아왔다. 다리가 잘린 사람, 화상을 입은 사람, 갓난아기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까지. 그 혼잡한 공간 속 구석에서 익숙한 발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호흡기를 입에 씌운 채 내 언덕은 속절없이 조용했다. 뚜뚜거리는 기계음만 들려왔다. 그리고 곧 휴대폰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조경모 씨 아드님 되시죠? 저는 교통과 박 형사입니다. 뺑소니 이범이 자수했습니다. 지금 힘드시겠지만 잠깐 서에서 뵐 수 있을까요? 숨이 막혔다. 갈게요. 서에 들어서니 아까 전화를 걸었던 형사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뒤쪽에 앉아있는 집단이 눈에 들어왔다. 거구가 앉으면 금방 내려앉을 것 같은 잔 상처 가득한 의자 위로 갈색 코트를 입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옆에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놈의 몸이 돌아가고 얼굴이 눈에 담겼다. 눈매가 더럽다. 그 더러운 눈매만큼이나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얼굴. 온갖 부정적인 단어를 다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은 얼굴과 표정이었다.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형사들에게 말을 건네는 검은 양복 무리들을 보며 몸이 뜨거워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인정합니다. 죗값 받겠습니다. 자수하러 온 마당에 무슨. 그리고 그쪽이 사고당하신 분 맞죠? 분명 내가 갑이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왜 반대일까? 예, 근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가요? 붙인 말이에요. 일단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병원을 구해놨습니다. 치료비는 당연히 저희 쪽에서 지불할 거고요. 혹시 아니 만에 하나 아버님께서 잘못되시면 그것도 역시 준비해놨어요. 그걸 왜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말해봐. 우리 아버지 왜 저렇게 됐어? 눈을 내려 고개를 까딱. 그 떨군 눈과 입속으로 과연 얼마나 더러운 표정과 말들이 감춰져 있을까가 궁금했다. 하지만 눈을 내린 뒤로부터 아무런 말도 없었고 변명조차 없었다. 다분히 울분을 사귈 상대가 필요한데 아무도 싸워주질 않는다. 누군가 큰 소리를 내주면 날뛰어도 이상할 게 없을 텐데 주변이 고요하니 날뛰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적막감을 놓치지 않고 대변인 무리가 합의를 요구했다.
입을 아고 벌린 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변호인들은 대답만을 기다렸다. 그 생글생글한 얼굴을 보며 말도 침도 나오지 않았다. 감정의 곡절이 없었다고 할까? 그 순간 병원에 있는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 속에서 힘겹게 살아보겠다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던 언덕이 떠올랐다. 철없이 굴 때가 아니란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그리고 공판이 열렸다. 돈지를 감투를 몸에 덧대고 초범의 심신미약. 그런 잡것들이 둘둘 되어진 끝에 300만 원이라는 형벌을 내놓았다. 돈이면 참 사람 병신 만들기도 쉬운 세상이다. 난 돈이 없었다. 그리고 백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일상적인 업무를 마친 듯한 표정의 법무관들을 하나씩 올려다보는 게 전부였다. 침이 꼴깍 넘어갔다. 처음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을 때와 같은 도둠이 내 발끝에서 뿜어져 나왔다. 팔이 꺾이고 우당탕.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바득바득 고개를 세우는 내 눈동자 속에는 사선으로 기울어진 갈색 구두발이 눈에 담겼다. 또각하고 유유히 걸어나간다. 나는 반쯤 파여진 언덕에 찬찬히 흙을 덧댔다. 그리고 그 위에 푸른 잔디를 심었다. 그 간절한 토닥임 속에 나는 따뜻한 언덕을 상상해본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거면 됐다. 하지만 힘없는 인생은 흘러가는 개울 위에 띄어진 종이배와 같다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만다. 없는 인생은 흐르는 시간에 몸을 맡기고 너울치는 개울을 빠르게 표류할 뿐이다. 목적도 없고 쉬어갈 틈도 없다. 그리고 악수가 겹치면 배는 가라앉고 만다. 새로 접어띄울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 그렇게 고작 두어 달이라는 시간을 끝으로 내 언덕은 바스러졌다. 마지막 순간이 기억난다. 가슴이 터져라 숨을 쉬는 그 헐떡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열하게 뛰는 가슴에 눈이 처박힐 때마다 나는 내 손으로 눈을 적출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내 눈이 저주스러웠다. 그리고 들숨이 일정하고 고요함을 찾아갈 무렵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소곤댔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푹 쉬세요. 지극히 상투적인 대사를 읊는다. 그 이후에 전화는 없다.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는다. 참는다. 차마 마지막 순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직은 온기 남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내 머리통은 마치 고장난 레고 인형처럼 돌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모습을 온전히 내 머릿속에 새겨 넣을 수 있었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냉동고 속 누여진 아버지를 꺼내고 그 위에 덮인 천을 걷어내니 바싹 마른 물골로 실실 웃던 얼굴. 그 주름이 눈에 가득 들어왔다. 정말이지 빼곡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제야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가슴속으로 빠르게 스며들었다. 그 길로 정신이 나간 듯 했다. 잘려나간 듯 그때의 기억은 온전치 않다. 정신이 돌아온 건 상을 치르던 도중이었다. 돈을 쓴다고 자기 돈에 야박하던 사람을 구박하곤 여름이면 늘 풍광 좋은 펜션에 아버지를 챙겨 데려가 놀던 아버지의 친구. 그 슬픈 눈동자와 마주했을 때로 기억한다. 아저씨는 눈을 찡그렸고 나 역시도 찡그린 눈동자 밑으로 눈물을 흘렸다. 새벽. 향 냄새만이 가득한 그곳에 통장 하나. 선명히 적힌 9자리 숫자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그리고 또 눈물이 흘렀다. 가슴이 찢어졌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버지의 시신을 태웠다. 불이 사그라들고 양옆으로 짐승이 우러대는 그 아비지옥 속에서 나는 몇 번의 빗질로 쓸려나간 뼈대를 작은 상자에 담아 품에 안았다. 왠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계실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캄캄한 거실 한편에 조각조각 떨어져 나간 인조가죽 소파에 앉아 계실 것만 같았다. 그렇게 떠올리며 나는 TV 앞에 앉아 채널을 돌리고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이른 아침 일어나 밥상을 차리기도 하고 생전 마트라곤 가본 적 없는 내가 시장 반찬을 둘러보고 맛을 보고 서투른 칼질로 찌개를 끓여 식탁 위에 공손히 올려놓기도 했다. 이런 기분이었을까? 이런 수고스러움이었을까? 차려진 반찬이며 찌개가 다 좋았다. 전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그날 이후로 일어나는 시간, 잠드는 시간은 내게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전보다도 더했다. 나는 죽은 듯 했다. 식탁 위에 차려놓은 음식들은 곰팡이에 말라 비틀어졌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하루를 보내면 뱃속이 그릇거렸다. 그러면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을 아가리에 넣으며 옛 기억을 곱씹었다.
남들처럼 계절이면 어딜 놀러 갔다. 어설펐어도 좋은 기억들이다. 편부라 엄마 없다고 기죽을까봐 운동회면 꼬박꼬박 보러 왔고 군대에 있을 때도 찾아와 없는 처지에 이것저것 참 많이도 사왔다. 너도 담배 태울 줄 아냐? 라며 담배를 물려주곤 깔깔 웃던 얼굴. 목소리, 눈동자. 그 자잘한 주름 속 초라한 행색이 되어버린 그것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씹어대던 빵 조각이 넘어가지도 도로 나오지도 않고 끄끄거렸다. 시작점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사랑을 외면하고 무심했던 그런 못돼 처먹은 생각들과 행동들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장 앞에서 되돌릴 수 없는 그리운 추억들을 내 앞에 토해놓았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손때 묻은 손가락, 투박한 손, 향기. 그 주름진 이마와 눈동자가 너무나 보고 싶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은 아니었던 듯했다. 굶주림의 끼니를 찾았고 살아는 있었으니 산 사람은 살게 되더라. 나는 병원을 찾았다. 내 몸이 아닌 아버지와의 그리움에 대한 매듭을 짓고 싶었다. 텅 빈 머리통으로 찾아간 그곳에서 나는 그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 병원을 착각한 것은 아니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인턴까지. 그들은 그곳에 없었다. 프런트에 있던 30살쯤 되어 보이는 간호사가 넉나간 내 얼굴 앞으로 다가왔다. 날 기억하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때 너무 많이 우셔서 저 기억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몸 많이 성하셨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아버지 돌봐주시던 분들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분들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분들 지금 여기 없어요. 아마 4월 초로 알고 있는데 보호자분 마지막으로 계시던 그 주말에 담당 교수님은 이직하셨고 인턴은 집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사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쪽 병실 담당 간호사들도 다 관뒀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묘했다. 그냥 알 수 없는 망상이 피어올랐다. 큰 수술을 잘 치르고 두어 달간 정상적으로 회복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자취를 감췄다. 나는 이 불길한 망상을 해소할 해명이 필요했다. 그래서 곧바로 이직한 담당 교수를 찾아갔다. 하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의사니까 바쁜 게 당연한 거겠지. 새벽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잠깐 짧은 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 대신 경호원들과 경찰이 나를 막아세우고 병원 밖으로 밀어냈다. 밥도 먹지 못해서 힘이 없었다. 말도 나오지 않았고 나는 너무 무기력했다. 나는 분명 해명이 필요했다.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아갔지만 또 쫓겨났다. 나는 급하게 이상한 말을 내뱉던 간호사를 찾아가 인턴의 고향 집 주소를 얻어냈다. 그리고 반나절을 더 걸려 그곳에서 인턴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 답답함에 가슴이 옥지었다. 누구라도 나에게 아무 일도 없으니 헛수고하지 말라고 말해줬으면 싶었다. 제발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급하게 떠난 듯한 채 먼지 쌓인 단층 주택 앞에서 나는 아무런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심장만 미친 듯이 뛰었다. 침착하자, 침착하자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이후 나는 유명한 심부름센터부터 깡패들이 우글대는 곳까지 찾아다녔다. 돈만 맞으면 뭐든 해결해준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받을 생각도 없이 돈을 뿌려댄 이후로 보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그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꽤나 비싼 값을 치렀다. 담당 교수는 이직을 했다. 그리고 이사를 했다. 아주 값비싼 오피스텔로. 간호사들의 사진도 받아볼 수 있었다. 평범한 얼굴들이었지만 모두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고 부모 밑에서 미천이 필요한 사업도 척척해 나갔다. SNS에는 열심히 살자 따위의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내게 온 9자리 숫자가 담긴 통장과 다른 여럿의 통장들 속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을까 궁금했다. 속이 끓어오르는 사진들을 치워버리고 그 밑에 깔린 인턴에 관한 파일을 들어 올렸다. 그 기록은 난잡했다. 헛소리를 자주 하고 자해와 폭력적인 행동을 했으며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3번이나 난동을 부린 이력이 있었다. 가족들의 사진도 있었다. 그 평범한 가족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몇 장의 사진들이 있었다. 내 눈은 정신병원이라는 단어에 멈춰 섰다. 그것이 끝이었다.
나는 그 파일에 적힌 대로 원주에 위치한 정신병원으로 곧장 내달렸다. 영화에서 보면 참 쉬운 일 같은데 이건 입구부터가 어려웠다. 연고도 없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인적 사항을 적어 내렸가며 이마에 땀방울이 아래로 뚝뚝 떨어졌다. 나는 탕진한 변명의 끝선에서 경비원의 눈동자와 마주했다. 주머니 속 돈다발을 아무 말 없이 그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는 의문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이런 일이 많은가 보다. 그 남자는 내게 신분증을 붙여주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차단기가 올라가고 그 안으로 차를 몰았다. 드디어 오늘 나는 인턴을 만나게 된다. 병원 내부로 들어서자 층간이 좁고 촘촘하게 방들이 늘어선 병실들이 눈에 들어왔다. 멀찌감치 보던 병원의 왜소한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냄새만으로도 느껴지는 사람들의 수만 어림잡아도 한 층당 수십여 명 정도로 느껴졌다. 실제로 감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감옥보다도 더한 기분이 들었다. 기분 나쁜 압박감에 가슴이 쪼그라들었다.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걷고 있는 관계자를 보며 혹시 내가 내민 돈을 빌미로 날 붙잡아두고 돈을 강탈하지 않을까란 불안감도 들었다.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그는 너무나도 정상인처럼 내게 말을 건넸다. 그 사람 공부 잘했던 걸로 아는데 가족들도 여기 처박아 넣고 몇 개월째 코빼기도 안 비추고 있는데 친구예요? 친구는 아니고 그냥 물어볼 게 있어서요. 여기 사람들 다 뜯어보면 이상한 사람들 없어요. 오히려 더 똑똑하면 똑똑했지. 진짜 환자는 몇 안 돼요. 의아했다. 이런 곳에서 정상인을 만난다는 게 신기한 일일까? 아니면 지금 나는 정상인인 척하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걸까? 그 남자가 실실 웃었다. 웃는 얼굴을 보니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다. 정상이 아니었다. 그랬다면 내가 내민 돈을 애초부터 받지 않았을 것이다. 병원 내부로 들어서자 전체적으로 어두웠지만 1층은 2층에 비해 밝은 축에 속했다. 복도를 제외한 모든 병실의 칸막이 문 속으로 빛은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 안은 깜깜했다. 눈높이의 감시용으로 만들어 놓은 듯한 문 속으로 아무런 빛도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완전한 침묵이었다. 두려웠다. 정신병자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문득 관계자가 발을 멈추고 209호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내게 눈짓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커튼이 빼곡히 빛을 가린 병동 속 우뚝 서 있는 그림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지지직거리는 TV는 소리의 기능을 잃은 듯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띄워진 화면 속 사람들이 제잘거리는 표정이 전부였다. 그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의 실루엣이 비쳤다. 앉아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나와 닮아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정신을 차리기 이전에 나와 말이다. 희고 앳된 얼굴은 사라지고 거뭇한 얼굴에 지저분한 수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 거죽에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힘없이 고개가 소리난 방향으로 돌아갔다. 푹 들어간 눈알이 내 발끝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얼굴에 한참 머물렀다. 잘못했어요. 그렇게 인턴이 괴성을 지르자 밖에서 들이닥치는 건 당연했다. 나는 다급하게 문을 잠갔다. 시간이 없었다. 곧바로 인턴의 얼굴에 주먹을 갈겼다. 어떤 새끼야. 말해. 돌아갔던 얼굴이 다시 돌아오며 까만 눈동자가 선명하게 내 눈에 담겼다. 그리고 인턴의 입에선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튀어나왔다. 그 사고 낸 놈, 그놈이 그랬어 맞아. 분명히 들었어. 교수님이랑 둘이 말하고 있었어. 수고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랬어. 무서웠어. 협박했어. 그래서 신고하지 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어. 그래서 신고했어. 근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질 않았어.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어. 사람들이 찾아왔어. 날 때리고. 여기가 어디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죽이지 않았어. 아니야. 내가 죽였어. 아저씨, 경찰에 신고해줘요. 제가 사람을 죽였거든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문이 박살 나듯 열리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마 욕설이 들려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턴과 내 사이를 뜯어말리듯 다닥 붙어대던 손바닥들이 이어졌다. 이대로 잡혀서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쳐갔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평생을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게 뜯어먹히고 쥐어터지고 마누라한테 버려지고 그런 일들을 내 앞에서 내색 한 번 없이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린 아버지. 그런데도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그 얼굴이 미웠다. 세상에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며 그런 이유로 이해하고 감싸주길 바라셨다. 돈 꾸고 안 갚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쓸데없이 욱하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라며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그만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살았던 대로 나 또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길 바란다고 말하셨다. 그런 주절주절한 말을 내뱉던 입술과 목소리. 타인을 돕자라고 쓰여있던 액자 속 문구가 우스웠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그럼 나 그냥 병신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싹 다 잡아서 죽여야 돼?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었다. 당연했다. 침묵은 동의였고 동의는 내 양심과 죄책감을 날려주었다. 그날 병실에서 내 언덕 위 모래알이 날아갔던 것처럼 모든 것이 바람에 흩어졌다. 나는 그날 이후로 진정한 고독 속에서 살아갔다. 언덕이 무너진 삶은 그야말로 끝이 없었다. 나는 매일같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동시에 그를 원망했다. 언젠가부터 그 감정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섞여버려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금은 아버지를 원망하는지도 그리워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였다. 나는 아버지가 살았던 모습처럼 살아야 할까? 아니면 그가 가르쳐준 것을 뒤로하고 나만의 길을 가야 할까? 매일같이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오갔다. 병원을 떠나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말이 없었다. 이전에는 어떤 목표든 생각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그런 것조차 사라져버렸다. 그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이 드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점점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병원에 대한 생각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나는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인터넷 고백도 간호사의 이상한 말도 담당 의사의 이직도 전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안에서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얻어낸 그 감정들은 나에게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도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끝날 수 없다는 생각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었다. 아버지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그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이유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난 다시 병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더 이상 거기엔 나에게 줄 정보가 없었다. 이전에는 있던 사람들이 전부 사라지고 난 뒤 그곳은 그냥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담당 의사를 만나는 것도 그와 대화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나를 막아서는 경호원들과 경찰의 태도는 그날 이후로 변함이 없었고 나는 그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나는 다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날 병원에서 도망친 인터넷 기록을 바탕으로 그를 찾아 나섰다. 나는 인턴이 지내고 있던 정신병원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헤쳤고 그를 찾아내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그날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의사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정신병원에서 지내던 그는 혼란스러운 말을 반복했고 그의 말 속에서 진실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 중 일부는 명백하게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이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그것이 누군가의 계획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고백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그 이야기에 더 몰입하게 되었다. 그가 말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했다. 나는 그의 기록과 병원의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단서를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아버지가 단순히 사고로 죽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동안 내가 겪은 모든 혼란스러움이 그저 내 상상 속의 망상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커다란 음모였고 그 안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둠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희생자일 뿐이었다.
이제 나는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동안 내가 두려워했던 것을 직면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에게 직접 맞서기로 결심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밝혀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단순한 복수심에 휩싸인 건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었고 그 진실을 직면하고자 했다. 그동안 무너져 있던 내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인턴이 말했던 내용 중 핵심을 잡았다. 그는 분명 의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듣지 못했다. 정신병원에서 지내며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진 인턴은 진실을 온전히 말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남은 단서들, 즉 병원과 관련된 기록들, 그리고 그 의사와 관계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돈이 꽤 많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털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심부름센터에서 사람들을 고용했고 그들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단서들을 수집했다. 그중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 먼저 그 의사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아버지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기록을 보면 아버지가 특별한 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치료는 점점 고강도로 변해갔고 결국 아버지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두 번째는 그 의사와 관련된 또 다른 몇몇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명의 환자를 비슷한 방식으로 치료했고 그중 몇몇은 치료 도중 사망했다. 물론 모든 사망이 공식적으로는 자연사나 치료 실패로 기록되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단서였다. 의사가 그 일을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었다. 그 세력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 의해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나는 이 정보를 모아 그 의사에게 다시 접근하기로 했다. 그와 직접 대면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전부 조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 의사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새롭게 이직한 병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그냥 둘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일하는 병원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다. 몇 주 동안 그의 일정을 파악했고 그가 자주 가는 곳을 모두 알아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가 퇴근하는 길을 따라갔다. 의사는 퇴근 후 자주 다니는 바에서 술을 마시곤 했다. 그날도 역시 그는 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가 술을 마시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를 뒤쫓았다. 그가 발을 나서고 혼자서 길을 걸어갈 때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나를 보고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순간 움찔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나는 그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게 당신이지. 왜 그랬어?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의 말은 차갑고 무책임해 보였다. 그럼 시킨 사람이 누구야? 누가 그런 일을 꾸민 거야? 내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피하려는 듯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치려 했다. 나는 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읽혔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진실을 듣기 전까지 그를 놓아줄 수 없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랬던 게 아니야. 그들은 나에게 협박을 했어. 돈을 받고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 나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을 통해 나는 이 사건의 배후에 더 큰 권력과 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그저 하수인이었을 뿐이었다. 내가 찾고 있는 진짜 범인은 그 너머에 있었다.
나는 그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에게서 들을 수 있는 정보는 이미 충분했다. 그를 놔주고 나서 나는 그날 밤부터 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더 큰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고 나에게는 그들을 상대로 싸워 이겨야 할 이유가 생겼다.